남편이 바람을 피운 후 상간녀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당신만 좋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 혼인신고하러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 몇 초만 생각하고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가든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푹 파묻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직접 고른 곳입니다. 빽빽한 고사리 나무, 그림자 뒤에 숨어 밖의 모든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제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렌지 주스잔의 얼음이 녹은 지 오래되어 밍밍해지고 물과 주스가 뚜렷하게 두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로부터 약 10m 떨어진 잉어 연못 바로 옆 6번 테이블에는 제 남편인 박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과감한 슬릿이 들어간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긴 다리를 뽐내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바로 최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융물류업계에서 최유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운업계의 진정한 상어인 남강그룹의 회장 김민준의 아내였습니다. 서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그 미소는 원칙주의자이고 딱딱했던 회계팀장이었던 저를 기꺼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모든 자본을 쏟아부어 그가 건설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고른 플래티넘 결혼 반지를 낀 서준의 손이 대놓고 뻔뻔하게 유진의 손등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32살 10년간 숫자와 씨름하고 건조한 대차대조표와 스트레스 받는 세무조정 기간을 겪으며 저는 냉철한 머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천근의 돌덩이에 짓눌린 듯 무거워 모든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 서준은 초췌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회사가 큰 법적 문제에 휘말려 모든 자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위장 이혼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윤아,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당시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고 너무나 진심 어려 보여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부지를 매입하려면 내 단독 명의가 필요해. 그래야 자금을 만회할 수 있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만약 회사가 파산하면 너와 아이들 집까지 은행에 넘어갈 수 있어. 서명해줘. 일이 해결되면 바로 다시 내 명의로 돌려줄게. 저는 남편을 믿었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서명했습니다. 비록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희생 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배신자 남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충분히 보셨습니까? 머리 위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값비싼 수제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각이 졌고 눈은 깊었지만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습니다. 남강그룹의 회장 김민준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제 남편과 놀아나고 있는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권하기도 전에 민준은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당당했고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종이가 나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당신 남편이 내 돈을 쓰고 있소. 민준이 말했습니다. 마치 월간 재무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온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길거리로 내쫓을 준비도 이미 마쳤지. 저는 서류 파일을 보고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보시오. 5페이지.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겼습니다. 5페이지는 공증된 합의이혼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서명된 것이었고 법원의 붉은 지기는 제 인생에 대한 조롱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당신이 서명하자마자 제출했소. 민주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지만 제가 들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재산 분할 포기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신은 현재 무일 뿐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있는 차, 심지어 당신이 그에게 투자하라고 인출해준 공동 계좌의 예금까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그의 소유가 되었지. 저는 서류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신감과 기만당했다는 느낌이 목구멍에 쓰디쓴 덩어리로 차올랐습니다.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공인회계사, CPA로서 수많은 기업의 러브콜을 받던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속다니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계산이었고 그 대가는 제 모든 청춘과 재산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평가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소. 당신은 재무 전문가이니 손익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겠지. 당신의 이번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소. 손실 처리하고 이제 구조조정을 생각할 때요. 저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본래의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기고 셔츠 깃을 바로 잡았습니다. 김 회장님, 저를 찾아온 것이 제가 실패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만은 아니겠죠.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 빠른 반응에 만족한 듯 했습니다. 똑똑하군. 현재 법적으로 당신은 독신이요. 나도 최유진과의 이혼 절차를 마쳤소. 하지만 그녀는 당신보다 한 수 위였지.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 회사에서 재정적 권력을 쥐고 있소. 회계부서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고 회사 돈을 빼돌려 당신의 전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하고 최유진이 빼돌리는 검은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오.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 명분을 이용해 조직을 숙청할 합법적인 아내가 필요하단 말이오. 왜 저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당신에게는 동기가 있소. 당신은 박서준과 최유진을 증오하지. 둘째, 당신의 이력은 매우 훌륭하오. 대형 유통그룹의 전 회계팀장이었고 자격증도 있으며 비용 통제에 있어서는 철의 손으로 유명했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당신 모두 더 이상 사랑과 믿음 따위는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익을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소. 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동의한다면 내일 아침 8시에 구청에서 만납시다. 혼인신고를 하겠소. 저는 옆 테이블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준이 만족스러운 승리자의 표정으로 유진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리석고 순종적이며 주방과 장부에만 파묻혀 사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다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3초. 제 인생 최대의 도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남강그룹 재무부서에 대한 정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일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단추를 채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 여사. 그는 서류 파일과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복수 계획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워 그동안 헐렁한 오피스룩에 감춰왔던 제 가녀린 몸매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꼼꼼하게 화장을 해서 밤새 법규를 검토하느라 생긴 다크서클을 가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강하윤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강하윤은 그 이혼 서류와 함께 죽었습니다. 정확히 7시 55분, 저는 구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민준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아 어제보다 젊어 보이고 덜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시간 맞춰 오셨군. 민준이 인사 대신 말했습니다. 직업 정신이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혼인신고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고 제가 김민준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을 서명했을 때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랑의 설렘이 아니라 전투를 앞두고 중화기를 지급받은 병사의 흥분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우리에게 서류 2부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받아들고 한 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남강그룹에 온 걸 환영하오, 여보. 그가 처음으로 호칭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업무용 미소였지만 완벽했습니다. 구청문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손에 든 서류를 눈부시게 비췄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마이바흐 보닛 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올려놓고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이름과 민준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고 붉은 직인이 민준의 차머리에 박힌 금장 N 로고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열어내 사랑 서준이라는 미처 바꾸지 못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저를 일찍 해방시켜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아침 남강그룹 회장님의 법적 아내가 될 수 있는 절차를 마칠 수 있었어요. 당신과 그 여자에게 행운을 빌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는 읽음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은 옆에 서서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지 않고 그저 입꼬리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호전적이군. 비즈니스에서나 전쟁에서나 기습은 항상 승리의 50%를 결정하죠. 이제 회사로 데려다 주세요. 당장 제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강그룹 본사로 가는 길에 민준은 저에게 사원증과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재무이사.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이렇게 바로 저에게 이 자리를 맡기시는 건가요? 당신을 믿는 게 아니오. 당신의 증오심과 능력을 믿는 거지. 민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전에 최유진이 꼭두각시인 전 회계팀장을 통해 장악하고 있었소. 이제 그를 해임하고 당신을 앉히는 거요. 당신 손에 생사여 탈권이 있으니 잘 사용하시오. 저는 임명장을 들고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지휘봉이자 명령패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밤새도록 연구했던 남강그룹의 조직도를 떠올렸습니다. 최유진은 비록 이혼했지만 여전히 대주주이고 많은 사업 비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분명히 아래에 지원하는 하부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임무는 그 하부 조직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최유진을 고립시키고 더 중요하게는 박서준과 최유진이 공모하여 자금 세탁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지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얕본 것을 박서준이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차가 도심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솟은 30층짜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민준이 내려서 제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신사적인 행동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준비됐소? 민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언제나요? 저는 고개를 쳐들고 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막 들어섰을 때 제 가방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꺼질 때까지 울리게 내버려 두었고 2번째, 3번째 다시 울리도록 두었습니다.
지금 저의 침묵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끔찍한 정신적 고문일 것입니다. 한편 서초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서준은 미쳐 날뛰고 있을 겁니다. 그 광경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휴대폰을 던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유진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찌푸리며 물을 것이고 제가 보낸 사진을 보면 그녀의 화장한 얼굴은 핏기가 가실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멈췄을 때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마치 택배기사의 전화를 받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윤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사진은 뭐야? 합성한 거지. 그렇지. 서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고 공황 상태에 빠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믿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포토샵이나 배울 만큼 한가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 선명한 붉은 직인, 당신도 사업가인데 직인 하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하시나요? 언제부터 김민준을 알았어? 나한테 바람을 피운 거야. 서준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제 발처리는 격의 상투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내 뒤에서 몰래 이혼 절차를 밟았잖아요.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어요. 법적으로 저는 독신이고 누구와 결혼하든 제 자유예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제 전남편의 전처와 놀아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자면 공정한 교환이죠. 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 전화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계집애야. 네가 감히 남강그룹에 발을 들여. 내가 여기 있는 한 넌 꿈도 꾸지 마. 안녕하세요, 유진 씨. 저는 대꾸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착각하셨네요. 저는 기어오르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회장님의 합법적인 아내로서 집주인 자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반면에 당신은 현재 주주일 뿐 외부인에 불과하죠. 아,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방금 재무이사로 임명받았어요. 오늘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남강그룹과 제 전남편의 서준건설 간의 모든 채무관계를 재검토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듣자 하니 서준건설이 남강그룹에 자재 선급금으로 꽤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아직 어떤 공사 항목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CFO로서 이 채무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네요. 아마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 같아요. 하윤아, 그러지 마. 서준이 다시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격적인 태도에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잖아.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땅판 돈 좀 나눠줄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땅판 돈.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돈은 당신이나 쓰세요. 앞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의 위법 행위를 변호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앞에는 남강그룹의 거대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민준을 보자 모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 제 쪽으로 돌아서며 눈빛에 약간의 칭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군. 하지만 겁주는 것과 실제로 해내는 것은 다른 문제요. 두고 보세요. 저는 가방을 꽉 쥐고 회계부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겁주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재무회계팀은 28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문이 숫자의 3개를 외부와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바로 뒤따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안은 시끄러운 시장처럼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번개 같은 결혼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졌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모두 조용.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전체를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 만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저를 가리키며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강하윤 씨, 내 아내이자 그룹의 새로운 재무이사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수입과 지출, 예산 승인에 관한 결정은 강 이사를 거쳐야 하오. 임명장은 5분 안에 내부 이메일로 발송될 것이요.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방구석에서 두꺼운 금태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 회계팀장인 윤지영, 최유진의 충실한 오른팔이었습니다. 저는 인사기록을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윤 팀장은 최유진이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수많은 가짜 접대비 지출을 승인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윤 팀장의 책상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윤 팀장님, 지금 즉시 모든 장부, 전자서명 토큰, 그리고 ERP 시스템 관리자 비밀번호를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팀장은 일어나 팔짱을 끼고 자신이 이 회사의 공신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 이사님, 인수인계에는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수년간의 장부를 어떻게 당장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최유진 이사님을 포함한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일합니다. 이사님의 임명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최 이사님께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습니다. 윤 팀장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친필 서명과 그룹의 붉은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회장님은 긴급 상황 시 고위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씨는 현재 주주일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민준을 한번 보고 다시 윤 팀장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15분 안에 모든 것을 인계하지 않으시면 상부 명령 불복종과 업무 방해를 사유로 즉시 해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동시에 팀장님의 모든 컴퓨터를 봉인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인계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갑을 차고 나가시겠습니까? 윤 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법을 잘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민준을 쳐다보았지만 민준은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열쇠 꾸러미와 토큰 장치를 꺼냈습니다. 인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숨죽여 지켜보던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터 업무 절차가 변경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지출은 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 서명을 하거나 증빙 서류를 조작하는 사람은 제가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쓰십시오. 저는 감사 출신입니다. 제 앞에서 어설픈 속임수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IT 부서에 즉시 윤 팀장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팀장이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쓸쓸히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그녀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숫자들이 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덩어리였지만 동시에 범죄의 증거로 가득 찬 보물창고였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대단하네, 강하윤. 감히 내 사람을 내쫓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돈이나 잘 챙기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 남동생의 미디어 회사로 이체된 몇몇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매입 세금 계산서가 좀 이상해 보이네요. 전화기 저편이 침묵하더니 또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서준과 최유진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잘했소.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군. 칭찬은 아직 일러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혀끝에서 섞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곧 큰 폭풍이 몰아칠 테니까요. 사무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제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차가운 푸른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지 오래였지만 저는 여전히 윤 팀장이 남긴 장부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숫자는 말을 했고 그것들은 지금 부정함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뛰어난 해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감사 기법인 대조와 검증을 통해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3분기 계정별 원장을 열었습니다. 한 항목이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작년 동기 대비 3배나 급증해 있었습니다. 저는 계정 코드 641과 642의 세부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마케팅, 행사 기획, 전략 컨설팅 비용으로 기록된 수많은 거래들이 모두 단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천은미디어. 저는 천은미디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복사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정보 조회 페이지에 붙여넣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대표이사는 최진웅, 저는 비웃었습니다. 최진웅은 바로 최유진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수법이 너무 조잡했습니다. 남편의 주머니에서 동생의 주머니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주머니로 돈을 옮긴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천은 미디어로부터 받은 모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조회했습니다. 총액은 6개월 만에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내용은 물류 솔루션 컨설팅 비용, 고객 초청회 개최 비용 등 매우 포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사 개최일로 기록된 날짜에 회사 활동 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어떠한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 초대 손님 명단도 사진도 계약 완료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회사 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허위 세금 계산서 거래 행위였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모든 거래 내역과 세금 계산서를 출력하여 붉은색 파일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미지급금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입 채무 계정인 331번 계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준의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준건설. 미지급 잔액이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계약 세부 내역을 열어보았습니다. 남강그룹은 서준건설과 부산항 창고 시스템 보수 및 증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일은 3개월 전이었고 남강그룹은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500억 원을 이미 선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사 진행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완료된 공사량 항목은 여전히 0이었습니다. 즉, 서준은 남강그룹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았지만 말뚝 하나 받거나 벽돌 한 장 쌓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창고관리 프로젝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네, 강 이사님. 김 부장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서준건설이 시공하는 부산항 창고 증축 프로젝트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장비를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재촉했는데 그쪽 사장이 계속 자재 수입 중이라며 미루더군요. 최유진 이사님도 그냥 좀 기다려주라고 지시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감리 확인서가 첨부된 현황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준은 남강그룹의 성급금을 자금 유통에 사용했거나 더 나쁘게는 저를 속여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만든 뒤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그 땅을 사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준이 도시락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밤샐 작정인 줄 알았소. 뭐 좀 먹고 계속하시오. 저는 민준과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우 꼬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빨리. 민준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은은하고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최근 서준에게서 나던 싸구려 담배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럽지만 신중하지 못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사모님의 장부를 감히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 자신만만했거나요. 이것 보세요. 최유진 남동생에게 넘어간 1,500억 원. 공사도 하지 않은 서준에게 선지급된 500억 원. 2분기 만에 총 2,000억 원이 사라졌어요. 민주는 숫자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유진이 돈을 빼돌리는 건 알았지만 액수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소. 어쩐지 요즘 그룹의 영업 현금 흐름이 항상 빠듯하더라니. 물류 그룹에게 현금 흐름은 몸을 순환하는 피와 같습니다. 단기간에 2,000억 원의 현금이 빠져나간 것은 대동맥이 끊긴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회수할 테니까요. 저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향긋한 갈비구이 냄새가 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일단 먹으시오. 민준이 제게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내일 이사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회의가 열릴 거요. 저는 젓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이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저를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개인 빌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강변에 동떨어져 있는 순백색의 빌라는 넓었지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 주인처럼 고급스럽고 권위 있지만 고독해 보였습니다. 이 방을 쓰시오. 민준이 2층의 넓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강이 바로 보이는 전망이요. 가구는 당신 취향에 맞춰 새로 들여놓으라고 했소. 부족한 게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시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부터 커튼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여자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이 오랫동안 혼자 살았거나 최유진이 이 방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하윤 씨, 우리는 계약 결혼 관계요.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집사와 외부 사람들 앞에서는 부부 연기를 제대로 해야 하오. 알아요. 저는 프로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이었지만 양끝에 2세트의 식기만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자리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시며 아이패드로 재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좋은 아침. 민주는 눈을 화면에서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소? 아주 잘 잤어요. 서준의 집에서 한 달 내내 잤던 소파보다 침대가 훨씬 편안하더군요. 가정부가 뜨끈한 소고기 쌀국수 2그릇을 내왔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를 보며 문득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것이 얼마만인지 서준의 집에서는 항상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서준의 옷을 다린 후에야 허겁지겁 출근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입에 안 맞소? 민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냥 좀 낯설어서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서준건설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요? 저는 쌀국수를 삼키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후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빚을 독촉하지 않을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는 미루거나 지급 불능을 선언할 테니까요. 저는 바람을 빌려 돛을 단다는 계책을 쓸 겁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선급금을 보증한 은행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행 보증과 선급금 보증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서준건설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은 남강그룹에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은행이 알아서 서준의 빚을 받아내겠죠.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고 상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악랄하군. 은행이 개입하면 그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 수밖에 없겠지. 그러지 않으면 불량 채무자로 낙인 찍힐 테고 5등급으로 분류되면 앞으로 단 1원도 대출받기 어려울 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외부 감사인과 협력해서 서준건설이 이전에 남강그룹을 위해 시공했던 공사들의 원가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공사량을 부풀려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면 이것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겁니다. 민주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흥미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아내가 될 운명이군. 우리는 같은 부류요. 아침 식사는 기묘하면서도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두 사람이 계산과 야망 속에서 동질감을 찾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처럼 똑똑하고 공정한 남자와 사는 것이 서준처럼 위선자를 모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아침은 내부 숙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계팀과 프로젝트 관리팀 전 직원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조사한 서류 파일을 회의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움찔했습니다. 이 안에는 천은 미디어로부터 받은 허위 매입 의심 세금 계산서 목록과 서준건설의 계약 상태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건들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 젊은 직원이 소심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윤 팀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가져오신 증빙 서류대로 입력만 했습니다. 증빙 서류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입력만 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가볍게 꾸짖었습니다. 오늘부터 전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책임을 면제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폐하는 사람은 제가 찾아내서 해고하고 형사 고발을 건의하겠습니다. 제 선언은 가만히 있으려던 사람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회의 직후 3명의 직원이 몰래 제 방문을 두드려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저는 최유진과 박서준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전체 그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건설 회사 돈만 빼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준건설을 남강그룹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는 뒷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강그룹이 이익을 줄이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면 최유진은 서준에게 인건비, 자재비 명목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돈은 남강그룹에서 서준건설로, 그 후 서준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최유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닫힌 순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돈의 흐름은 복잡했지만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자금 흐름도 CFO 다이아그를 다시 그렸습니다. 화살표는 남강그룹에서 서준건설로, 서준건설에서 서준의 개인 계좌로, 그리고 서준의 계좌에서 해외은행의 이선자라는 이름의 계좌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선자라는 이름을 확대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서준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성함이 선자셨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준은 검은 돈을 받기 위해 친어머니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입니다. 그의 잔인함은 인간의 도덕성 바닥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아니라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쳐들어왔고 뒤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따랐습니다. 무슨 짓이야? 왜 은행이 서준건설 계좌를 동결시킨 거야? 최유진이 으르렁거리며 제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안경을 벗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이사님. 제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시는 건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사의 계좌를 은행이 동결시킨 것은 은행의 일인데 왜 저에게 물으시죠? 아니면 제 전남편 회사에 무슨 이해관계라도 있으신가요? 헛소리 집어치워. 네가 성급금 회수 요청 공문을 보냈잖아. 안 그래? 서준이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거지. 저는 CFO로서 제 직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주주들의 돈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5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서준건설이 시공 능력을 증명한다면 은행은 다시 계좌를 열어줄 겁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군요. 최유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대단하네. 경고하는데 내 이익에 손을 대면 넌 사는 게 지옥 같을 거야. 김민준이 널 사랑하는 줄 알아? 그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야. 적어도 그는 저를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용하죠. 저는 일어나 최유진과 마주섰습니다. 제 키는 그녀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서준은 다른 사람들 뒤에서 몰래 숨어서 움직이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경멸받아 마땅해요. 서준에게 전하세요. 빚 갚을 돈이나 준비하라고. 마감일은 3일 후예요. 최유진은 흥 소리를 내며 휙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문어발이 제게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제 예상대로 서준은 은행에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상처 입은 짐승은 보통 미친 듯이 물어뜯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강그룹 전 직원의 메일함으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습니다. 링크와 함께 이메일 제목은 매우 선정적이었습니다. 신임 재무이사의 진실, M&A 전문가인가, 고급 스폰서녀인가. 링크 안에는 정교하게 편집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사실 예전에 감사 고객을 만나러 간 것이었는데 민감한 소리와 교묘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민준과 불륜 관계였고 서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공모한 뒤 그를 버리고 재벌에게 달려갔다는 날조된 글이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경외에서 경멸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서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열했습니다. 그는 여론을 이용해 제 명예를 죽이고 저를 사임시키려 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 이메일 봤소? 민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봤어요. 아주 더럽게 노네요. 걱정 마시오. 사무실에 가만히 있어요. 밖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처리하겠소. 5분 후 건물 전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1층 로비의 전 직원을 즉시 집결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도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단상 위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옆에는 IT 팀장과 그룹의 고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제 아내 강하윤 이사를 비방하는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IT팀에서 메일을 보낸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서준건설의 대표 박서준 씨의 자택 근처 PC방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이 신호를 보내자 뒤쪽의 대형 스크린에 PC방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서준이 이메일이 발송된 시간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이 박서준 씨를 형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준은 계속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공지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나 공유하는 남강그룹 직원은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 그룹이지 값싼 소문을 퍼뜨리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군중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여론의 불길을 막 시작되자마자 꺼버렸습니다. 그 후 민주는 제 쪽으로 돌아서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 민주는 저에게 파란색 서류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서준이 동방상호저 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서류요. 그는 기계, 공장,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까지 전부 담보로 잡고 200억 원을 대출받았소. 이 대출은 이미 10일이나 연체되어 부실 채권으로 넘어갔고 은행은 자산 매각을 준비하고 있소. 저는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서준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빌려 도박과 유진을 부양하는 데 썼다는 사실을 제게 숨겼습니다. 은행과 이야기는 마쳤소. 민준이 늙은 늑대처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채권을 내가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AMC, 즉 자산관리회사에 매각하는 데 동의했소. 저는 민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서준의 채권자라는 건가요? 아니, 민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의 가장 큰 채권자요. 이제 생사여탈권은 당신 손에 있소. 그를 살릴지 죽일지 당신의 고개짓 하나에 달려 있소. 저는 빗서류를 손에 들고 마치 서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문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바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겪었던 무력감과 극도의 공포를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서준에게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카페가 아니라 바로 서준건설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월급이 밀려 직원들이 거의 다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서준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술병과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내 꼴을 비웃으러 온 거야? 빚 받으러 왔어요. 저는 차갑게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준은 힐끗 쳐다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빚? 난 은행에 빚졌지. 너한테 빚진 거 없어. 나 협박할 생각 마. 은행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공장 압류하는 게 다야. 난 무섭지 않아. 자세히 다시 보세요. 저는 채권 양도 증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채권을 대신 자산관리에 매각했고 공교롭게도 그 대신 자산관리의 법적 대표는 바로 저 강하윤이에요. 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어 올렸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럴 돈이 있어? 김민준이 뒤에 있는 거지. 누가 뒤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재 제가 당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이고 계약 조건에 따라 저는 당신에게 모든 담보 자산을 즉시 인도하여 채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허름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장이랑 낡아빠진 굴착기 몇 대로는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아,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도 있었죠. 담보계약서에 박철수 씨와 이선자 씨의 토지 사용권 및 지상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서준은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의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 그를 막았습니다. 하윤아, 제발. 서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회사 가져가, 다 가져가. 하지만 우리 부모님 집은 건드리지 마. 2분 다 늙고 약해. 집이 압류당했다는 걸 아시면 돌아가실지도 몰라.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보다는 역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막기 위해 부모님을 방패로 삼았지만 그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도박판에 던진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속여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했을 때 제가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나요? 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최유진과 바람을 피웠을 때 제 기분은 생각해 봤나요?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한테 속았어. 이번에 자금 세탁만 도와주면 수십억을 나눠주겠다고 했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눈이 멀었어. 하윤아, 10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나한테 살 길 좀 열어줘. 부부의 정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 순간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어요. 하나는 서준건설의 모든 지분과 당신이 최근에 구입한 땅을 저에게 양도해서 빚을 상계하는 거예요. 둘은 내일 제가 사람을 보내 시골에 있는 당신 부모님 댁을 봉인하는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 땅은 내 마지막 재산이야. 흥정할 권리는 없어요. 5분 주겠어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초침이 흘러갔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서준의 신경을 때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서준은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한 장 한 장 서명했습니다. 서명 하나하나가 그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이 끝난 서류를 들고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게 속했던 것을 되찾았고 그 이상으로 그의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일 뿐이에요, 서준 씨. 저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똑바로 사세요. 당신 부모님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요. 서준건설 사무실에서 나오니 민준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소. 네, 끝났어요. 서명했어요. 기분이 좋소? 저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썩 좋지는 않지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복수는 절반 정도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과 그녀 뒤에 있는 자금 세탁 제국과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서준은 졸에 불과했고 최유진이야말로 이 체스판의 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서준이 쓰러진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준에 대한 승리에 취해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는 최유진이 조종하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졸이 필요했습니다. 최유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윤지영 팀장이었습니다. 남강그룹에서 쫓겨난 후 윤 팀장은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직업윤리 위반으로 해고되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이력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그녀를 미행했고 윤 팀장이 교회에 허름한 임대주택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도박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윤 팀장과 약속한 강북의 한적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윤 팀장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계팀에서 거만하게 굴던 시절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윤 팀장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를 붙잡아 둘 만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저는 이 서류 파일을 즉시 경찰에 넘길 겁니다. 저는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 팀장은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미 퇴사했고 더 이상 당신이 가져갈 것도 없어요. 퇴사는 하셨지만 죄는 여전히 남아있죠. 저는 봉투를 열어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팀장님이 지난 3년간 자동차 정비소와 공모하여
회사 컨테이너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풀려온 증거입니다.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총 20억 원이 넘더군요. 이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형량은 15년에서 20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윤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서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이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는 없어요. 그 돈은 제가 다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이제 갚을 능력도 없어요. 저는 눈앞에서 울며 애원하는 여자를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신세 한탄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줄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윤 팀장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감옥만 가지 않는다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스파이가 되어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최유진과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녀는 지금 남강그룹 사람을 쓰지 못하고 은밀한 거래를 실행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당신이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 충성하는 척하면서 모든 동태를 저에게 보고해주세요. 윤 팀장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최유진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았지만 감옥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만약 최 이사님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일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 경찰이 당신 집 문을 두드릴 겁니다. 저는 차갑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고당했을 때 최유진이 당신을 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빚 갚으라고 단돈 1원이라도 도와줬나요? 아니면 쓸모없어진 개 취급했나요? 제 말은 윤 팀장의 억울함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빛은 공포에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는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제가 수천억을 벌게 해줬는데 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어요. 좋아요. 하겠어요. 뭘 알고 싶으세요? 최유진이 재산을 어디로 빼돌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듣자 하니 급하게 현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군요. 윤 팀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는 강릉과 부산에 있는 땅 몇 개를 급하게 팔아서 약 3천억 원을 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이 돈을 투자 자문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사이프러스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할 계획이에요. 돈이 무사히 넘어가면 그녀는 그곳으로 날아가 정착할 거고 한국에 남은 빚더미는 남강그룹이 떠안게 되겠죠. 3천억 원,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만약 최유진이 이 일을 성공시킨다면 남강그룹은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멋지게 법망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어느 은행을 통해 거래할지 아세요? VIP 국제은행 강남 지점이요. 그곳 지점장과 아주 막역한 사이라서 국제 송금 명령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보는 천금과도 같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녀가 명령을 실행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의 횡령 증거 서류는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도 두둑하게 챙겨주겠어요. 윤 팀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찻값을 테이블 위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길 위에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완벽한 체포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는 최유진에게 잊을 수 없는 오후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제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강하게 때리는 소리가 안의 고요한 공간을 찢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남강그룹이 사용하는 은행 시스템의 자금 관리, 캐시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명용 펜을 빙빙 돌리며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윤 팀장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만약 최유진이 당일 국제 송금을 원한다면 반드시 마감 시간 전에 명령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인 SWIFT의 거래 마감 시간은 보통 오후 3시 30분이거나 늦어도 오후 4시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명령은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망치려는 최유진 같은 사람에게 하루는 너무나 길고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팀장으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방금 은행에 도착했어요. VIP실로 들어가서 지점장을 만나고 있어요.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왔어요. 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은행에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히 막을 수 있겠소? 돈이 한국 국경을 벗어나면 완전히 잃는 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하늘의 그물을 준비해 뒀으니까요. 저는 다른 채팅창을 열어 대학 시절 동기이자 VIP 은행의 기업 고객 부문장인 박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박 부장에게 최유진의 계좌와 관련된 사기 거래 징후가 있다고 경고해 두었습니다. 남강그룹의 CFO로서 저는 분쟁 중인 대주주와 관련된 계좌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동결 또는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시스템에서 잔액 변동 알림 메시지가 떴습니다. 최유진의 개인 계좌에서 3천억 원의 송금 명령이 막 생성되었습니다. 내용: 투자 자문 계약일 2023호 대금 지급 수주인 써니 인베스트먼트 콥 사이프러스 이거예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명령은 승인 대기 상태였습니다. 즉시 저는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 방금 시스템에 3천억 원 송금 명령이 올라왔어. 내가 말했던 횡령 자금이야. 당장 막아줘. 전화기 저편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어, 하윤아. 액수가 정말 크네. 그런데 지점에서 지금 급하게 승인을 밀어붙이고 있어. 지점장이 VIP 고객이고 서류도 무역 계약서까지 완벽하다고 하네. 내가 이유 없이 막으면 민원이 들어올 거야. 그 서류는 가짜야. 선희 인베스트먼트는 유령 회사라고. 저는 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최유진의 재산 분할 소송을 접수했다는 내용의 재산 동결 긴급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어. 너는 그냥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경고 시스템을 이유로 그 명령을 보류시켜 3시 30분까지만 버티면 그녀는 끝이야. 알았어. 널 믿을게. 컴플라이언스 통제 부서로 서류를 넘겨서 정밀 검토하도록 할게. 최소 2시간은 걸릴 거야. 마감 시간 지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송금 못해. 저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서 명령의 상태가 승인 대기에서 검토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행 VIP실에서는 지금쯤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최유진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시계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오후 3시 20분, 국제거래 마감까지 단 10분 남았습니다. 윤 팀장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가 은행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총재를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예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냥 소리치게 놔둬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지금쯤 총재는 저와 회의 중일 테니까요. 사실 어떤 회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행의 절차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아무도 함부로 승인 서명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후 3시 30분 SWIFT 시스템이 마감되었습니다. 최유진의 송금 명령은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 보완 필요라는 사유로 공식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돈은 계좌에 그대로 있었지만 동결되었습니다. 최유진은 돈을 보낼 수도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와인 한 잔을 따라 저에게 건넸습니다. 축하하오. 완벽한 노가웃이었소. 당신은 돈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퇴로까지 막아버렸소. 저는 와인잔을 들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와인의 붉은 빛이 적의 피처럼 일렁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짐승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동족을 물어뜯기 마련이죠. 최유진이 돈을 잃었으니 가장 먼저 분풀이할 대상은 서준일 거예요. 이제 다음 막에서 펼쳐질 재미있는 연극을 기다려보죠. 제 예상대로 은행에서의 실패는 최유진을 광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탈출 계획이 어이없는 기술적인 이유로 막판에 좌절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서자마자 최유진은 서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전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재산 양도 서류에 서명한 후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조폭들에게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이 포위당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여관에 숨어 마지막 구명줄처럼 최유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진아, 나 좀 살려줘. 서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자 50억 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돈 좀 빌려줘. 이 위기만 넘기면 내가 평생 개처럼 일해서 갚을게. 최유진은 3천억 원이 동결되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서준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듣자 더욱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고상한 이미지도 유지하지 않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내 돈은 내 전처 그년 때문에 다 묶였어.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가 멍청하게 이혼 서류에 일찍 서명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약점 잡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뭐라고? 서준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하윤이랑 관련이 있어? 그년한테 물어봐. 은행 시스템에 손을 써서 내 돈을 막은 게 바로 그년이야. 너랑 그녀는 똑같은 개자식들이야.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최유진은 전화를 끊고 서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기사에게 자신의 개인 빌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에는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나머지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캄보디아 국경을 통한 육로 탈출일 것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서준은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러운 여관 바닥에 주저앉았고 주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 집, 직업, 그리고 이제는 애인까지. 한때 자신에게 왕족 같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까지도. 복도 밖에서는 빛 독촉을 하는 조폭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박서준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아무리 잘 숨어봐라. 우리가 못 찾을 줄 알고. 서준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3층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익숙한 비겁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픈 척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는 테이블 위에 과도를 집어들어 손목에 살짝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흐를 정도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응급실에 실려가면 조폭들이 병원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고 경찰이 개입하여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폭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서준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피는 그가 더 끔찍해 보이도록 컵라면에 토마토 소스를 바른 것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조폭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소란을 듣고 올라온 여관 주인은 그 광경을 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서준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들것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모든 움직임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살았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원 소식이 민준의 사람들을 통해 즉시 저에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연기하고 있네요. 저는 탐정이 보내온 여관복도 CCTV 영상을 보았습니다. 몸에 소스를 바르는 꼴이라니 정말 한심하네요. 어떻게 할 거요? 민준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물었습니다. 옛 환자를 병문안이라도 갈 거요? 가봐야죠. 그래도 10년이나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요. 그리고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약을 좀 줘야겠어요. 응급 중환자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준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산소 마스크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척했지만 저는 모니터에 나타난 그의 심박수가 매우 규칙적으로 심지어는 긴장한 탓인지 약간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와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손에는 장례식에나 쓸 법한 흰 국화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옆에서 당당한 태도로 서 있었고 손에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아니라며 막으려 했지만 민준이 병원 VIP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남강그룹은 이 병원의 주요 의료 장비 후원사였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병상 가까이 다가가 머리맡 탁자 위에 흰 국화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제 하이힐 굽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차갑고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 연기해요, 서준 씨. 당신 연기 너무 서툴러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저와 기싸움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시체에 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손의 상처는 가벼운 상처라서 새 바늘만 꿰매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의 빚 무서워하는 병은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겠네요. 서준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준을 증오와 공포가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어?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당신이 죽으면 너무 쉬운 일이 되지. 민준이 침대 끝에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소. 당신에게 빚 독촉을 하던 조폭들은 어젯밤에 경찰에 일망타진되었소. 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나 이제 안전한 거야? 조폭들한테서만 안전하겠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서준이 부처님처럼 온화하다고 했던 그 미소는 이제 메스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아직 아닐걸요. 저는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가방을 열어 국세청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서준건설에 대한 탈세 혐의 형사고발 결정문입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증빙으로 인한 총 탈세액이 5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이 최유진 가족의 유령 회사 시스템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매입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준은 손의 통증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최유진, 그 여자가 시켜서 한 거야. 난 그냥 서명만 했을 뿐이야. 서명했다는 것은 당신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최유진은 아주 교활해요. 그녀는 당신 회사 어떤 서류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모든 서명과 직인은 대표 박서준 당신의 것입니다. 법원이 빚더미에 앉은 당신의 증언을 믿을까요? 아니면 흰 종이에 검은 글씨를 믿을까요? 서준은 벌벌 떨었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탈세 혐의는 가벼우면 10년, 무거우면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하윤아, 살려줘. 서준은 또다시 옛 버릇을 드러내며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는 CFO고 법을 잘 알잖아.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늙으신 부모님도 계시단 말이야.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은행 빚을 재산으로 상계 처리해주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게 해주면서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과 최유진의 탐욕은 너무나 컸죠. 너무 멀리 갔어요. 방법이 없지는 않소. 민준이 갑자기 이 연극에서 좋은 사람 역할을 하며 나섰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진실을 솔직하게 자백하며 실제 주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면 아마도 관대한 처분을 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거요. 서준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전부 다 털어놓겠습니다. 제가 최유진과 돈을 나눈 모든 기록을 적어둔 수첩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조해본다며 저에게 기록하라고 강요했어요. 그 수첩은 시골 부모님 댁 금고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저와 민준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수첩은 최유진의 관에 박힐 마지막 못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요양이나 하고 계세요. 잠시 후에 수사관이 와서 진술을 받을 겁니다.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게 당신의 유일한 살 길이니까. 우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최유진을 함께 진흙탕으로 끌어내릴 기회는 남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민준이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대단하오, 일석이조로군. 서준을 처리하면서 최유진을 감옥에 보낼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모두 당신의 연기 협조 덕분이에요. 저는 손을 빼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이제 그 수첩을 가지러 가죠. 최유진이 위험을 감지하기 전에요. 밖은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지평선 위로 희미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비 온 뒤에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입니다. 저와 민주는 그날 밤 바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차를 조종하는 느낌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이바흐는 서준의 고향이 있는 서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서준의 고향은 경상남도의 작은 군에 위치해 있었고 주위는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는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은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것은 서준의 할아버지 제사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현모양처였고 온 친척을 위해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오? 민준이 차 안에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서준 씨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순박한 농부시고 평생 땅에 얼굴을 묻고 하늘에 등을 대고 사셨죠. 저를 무척 아껴주셨어요. 아들이 이런 꼴이 되고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한때 사랑했던 며느리라는 걸 아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차창 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탐욕의 비극이요. 서준이 이 길을 선택했고 그가 책임을 져야 하오. 그리고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소. 만약 서준과 최유진이 계속해서 날뛰게 내버려 둔다면 그들의 더러운 돈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가정이 파괴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잔인했습니다. 새벽 3시, 우리 차는 익숙한 붉은 기와를 얹은 3칸짜리 집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쇠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현관 앞에 부겐빌레아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여전히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고 밤의 차가운 냉기가 살찬에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에 개가 지저댔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 불이 켜지고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의 아버지 박 영감님이 낡은 잠옷을 걸치고 나오셨고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잠결에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 하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하윤이 아니냐. 이 시간에 웬일이냐. 서준이는 어디 있고. 그는 허둥지둥 대문을 열었고 서준의 어머니 이 여사님도 달려나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얘야,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밥이라도 차려주게. 세상에, 몸이 왜 이렇게 차갑니. 어서 들어오너라. 두 분의 따뜻한 보살핌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혼 사실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서준은 모든 것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어요. 이쪽은 제 동료인 김민준 씨예요. 저는 민준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서준의 부모님은 반갑게 우리를 안으로 맞아주시고 차를 끓이고 과일을 내오셨습니다. 집은 제 기억 속 그대로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저와 서준의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환한 두 사람의 미소가 지금 보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두 분을 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준이가 두 분의 금고에 숨겨둔 물건을 가지러 왔습니다. 박 영감님은 놀랐습니다. 서준이가 뭘 숨겨? 그 금고에는 땅 문서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아이의 범죄 증거를 숨겨뒀어요. 아버님.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불법적인 사업을 했고 탈세와 자금 세탁을 저질렀어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 제가 이 증거를 가져가서 자수하고 관대한 처분을 구하지 않으면 서준이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몰라요. 이 여사님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서준이는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그 아이는 변했어요. 어머님. 나쁜 사람 말에 넘어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를 믿으세요. 지금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박 영감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흐릿한 눈에 극심한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했고 제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보낸 거다. 사업 부적이라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더구나. 이게 맞는지 보거라.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장을 넘겨보니 서준의 필체로 날짜, 시간, 최유진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 어디로 얼마를 송금했는지, 누구에게 몇 %를 줬는지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첩. 저는 수첩을 닫고 이 여사님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해 서준이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이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와 서준이는 이혼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오직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여사님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늙은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돈 봉투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남강그룹에서 받은 첫 월급이었습니다. 두 분 약값이라도 하세요. 저는 일이 급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와 민주는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에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저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시오.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거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소. 저는 한바탕 실컷 울었습니다. 10년간의 부부의 정이
산산조각 난 것을 슬퍼하고 죄 없는 두 늙은 부모님을 가엾게 여기고 죽어버린 제 순수함을 애도하며 울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물을 닦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돌아가요. 경찰과 함께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최유진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월요일 아침 8시 남강그룹 본사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금 세탁 사건에 대한 소식은 이미 금융계를 뒤흔들며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준의 언론 플레이도 한몫했습니다. 저와 민준은 회장실에 앉아 보안 카메라 화면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첩과 USB를 전달했소? 민준이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모두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경제범죄수사대장이 직접 검토하고 최유진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좋소. 박서준 씨는 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 중이며 조사를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의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창동에 있는 최유진의 개인 빌라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천억 원을 잃고 밤을 꼬박 새운 최유진은 미친 듯이 보석, 시계, 현금을 커다란 여행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능해지자 그녀는 플랜 B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립국 루트를 통해 캄보디아로 탈출한 후 유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5만 달러의 미립국 브로커를 고용해 두었습니다. 빨리 서둘러. 최유진이 가정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에르메스 가방들은 버려. 다이아몬드만 챙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유진은 깜짝 놀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경찰을 보았습니다. 무장한 기동대원 수십 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경관이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유진 씨, 문을 열고 협조해 주십시오.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강가로 이어지는 비상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곳에 쾌속정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은 한 가지를 계산착오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뒷문을 막 열었을 때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그녀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그녀가 고용한 쾌속정 운전사가 아니라 덩치 큰 형사 2명이었습니다. 최유진 씨, 어디 가십니까? 한 명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최유진은 뒤로 물러서며 여행 가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현금과 보석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집으로 다시 달려가려 했지만 앞에서는 기동대가 정문을 부수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포위된 최유진은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난 죄 없어. 날 놔줘. 이건 음모야. 변호사를 부르겠어. 경관은 차갑게 체포영장을 낭독하고 최유진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물류계의 여왕은 이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2명의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단 1시간 만에 물류 여왕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모든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최유진 가족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끝났네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윤 팀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뉴스를 봤습니다. 약속대로 이 도시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윤 팀장도 탐욕과 나약함의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추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레드 와인 2잔을 따라 한 잔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저는 그의 잔에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상상했던 것만큼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에는 시골에 계신 이 여사님의 눈물의 짠맛과 배신의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이 전쟁을 끝까지 함께 해준 남자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라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곤해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쉬시오. 나머지 일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거요. 오늘은 휴가를 내도 좋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미소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T16 구치소. 한 달 후, 저는 재산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권리 및 의무 관계자 자격으로 서준을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깡마르고 머리는 삭발했으며 헐렁한 흑백 줄무늬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잠을 못 자서 왜이라고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의례적인 질문이었지만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깨닫고 있어. 밤마다 부모님 꿈을 꾸고 내 꿈도 꿔. 부모님은 잘 지내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직 당신이 먼 곳으로 출장 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당신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은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서준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아직도 우리 부모님을 챙겨주고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도 제 양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은 좋은 분들이고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유리 칸막이 너머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건 민사합의서예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당신이 저에게 양도한 재산을 사용해서 당신이 탈세한 세금을 납부하고 피해를 복구할게요. 그러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받아서 형량이 15년에서 7, 8년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나를 구해주는 거야? 넌 날 증오해야 하잖아. 증오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뼛속까지 증오해요. 하지만 그 더러운 돈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양심의 가책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에게 베푸는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요. 서준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눈물에 번진 서툰 글씨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다가 우연히 최유진의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과 김 회장님을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첩의 증거와 박서준의 증언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녀는 대규모 자금 세탁 및 횡령 주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산은 모두 동결되었고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유진과 서준. 한때 저를 짓밟기 위해 공모했던 두 사람은 이제 감옥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마적인 동맹은 진실과 법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차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제가 언젠가 저녁 식사 때 무심코 좋아한다고 말했던 버블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 끝났소. 민준이 제게 버블티를 건넸습니다. 네, 끝났어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럼 집으로 갑시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소. 재무이사님이 빠질 수는 없지. 저는 버블티를 받아들고 시원하게 한 모금 빨았습니다. 달콤한 맛이 퍼지면서 과거의 쓴맛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돌아가요, 여보. 처음으로 저는 그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어색하거나
가식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비온 뒤에 땅이 굳고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강그룹 경제사건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사건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신원 때문에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권리 및 의무 관계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최유진과 서준이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고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으며 얼굴은 초췌하여 더 이상 어떤 고상한 기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죄를 부인하고 환경 탓, 부하 직원 탓, 심지어는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며 민준 탓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명백한 증거와 검찰의 날카로운 논증 앞에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반면에 서준은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개를 숙여 죄를 인정하며 가족과 사회에 사죄했습니다. 그는 탐욕이 이성을 가렸음을 인정하고 모든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3일간의 긴장된 재판 끝에 법원은 최유진에게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횡령한 3천억 원 전액을 반환하고 모든 개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박서준은 탈세 및 공범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발적인 피해 복구와 솔직한 자백이라는 정상, 참작 사유 덕분에 그는 법정 최고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하자 최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준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한 작별 인사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끝났소.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인과응보죠. 하늘의 법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저는 눈을 가늘게 떠야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복수라는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배신자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했던 것만큼의 큰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고 단지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금 우리가 계속 함께 걸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소. 데려다 주겠소.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이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남강그룹의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전을 재무 서류를 정리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부하 직원에게 인계하는 데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일하는 방식대로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 서명이 담긴 합의 이혼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합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익을 기반으로 최유진을 무너뜨린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맺어졌습니다. 이제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제가 계속해서 민준을 얽맬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남자였고 복수 계약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아내를 만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해외 파트너와 화상회의 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저에게 앉아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중하는 모습,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결단력, 날카로운 눈빛,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깨달았습니다. 15분 후 민주는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재무이사님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올 일이 다 뭐요? 또 누가 공금을 횡령한 것을 발견했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흰 봉투를 찻상 위에 올려놓고 그의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아니요. 계약을 해지하러 왔어요. 민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보고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뭐요? 이혼 서류예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일이 끝나면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주겠다고. 최유진은 감옥에 갔고 회사는 안정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어요. 민주는 봉투를 들었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손안에서 봉투를 빙빙 돌렸고 그의 표정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가려는 거요? 네. 더 이상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모았어요.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자신을 찾는다고?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도망치려는 거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사업가니까 신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빌라의 짐은 다 정리했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붙잡아 주기를, 어떤 말이든 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제 등 뒤에서는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문을 닫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저는 서준에게서 양도받은 재산 중 일부를 팔아 다시 구입한 예전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나 전화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가를 하고 쇼핑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제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고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평소처럼 멋진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좀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똑바로 들어왔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애써 강한 척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제가 주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앞에서 그는 그것을 반으로 그리고 다시 네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손안에서 구겨버렸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계약 파기. 민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룹 회장으로서 당신의 이 사직서를 승인할 수 없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회사 일이 아니라 결혼 문제라고요. 민준이 다가와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에게는 같은 문제요. 잘 들으시오. 강하윤, 내 재산은 수천억 원이고 장부는 산더미 같으며 직원은 수천 명이오. 나 혼자서는 관리할 수 없소. 당신은 남강그룹의 구석구석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고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오. 당신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이 모든 혼란을 나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둘 셈이오. 다른 CFO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저는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CFO는 고용할 수 있지만 아내는 그럴 수 없소.
민주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 장식해 둘 인형이 필요한 게 아니오. 나와 함께할 동반자, 내 곁에 설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 나에게 조언해 줄 만큼 똑똑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지킬 만큼 잔인한 사람이 필요하오. 그 사람은 당신뿐이오. 하지만 우리는 계약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민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계약은 양쪽 모두가 평생 갱신하고 싶어하는 계약이요. 나는 당신과의 이 결혼 계약을 갱신하고 싶소. 기간은 무기한, 이익은 반반, 리스크는 내가 부담하겠소. 서명할 용기가 있소? 그것은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건조하고 실용적이며 상어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제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과 사업에서 제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교활하시네요. 채용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CFO 겸 아내를 얻으셨군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 드문 환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투자자니까 내 인생 최고의 거래를 놓칠 수는 없지. 그는 몸을 숙여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소유욕이 가득 담긴 키스였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춥고 쓸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소. 저는 강변의 빌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얹혀 살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이었고 민준의 여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국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에 미친 사람들이었고 프로젝트와 출장으로 바빴습니다. 부부의 저녁 식사는 때로는 경영 전략과 주식시장 변동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함 속에는 이상하게도 견고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와 민주는 발코니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거 알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이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뒤에서 내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짜 행복은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때 존중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이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여자가 약한 성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소.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전사요. 그날 그 카페에 나타나줘서 고맙소. 내 미친 계약서에 서명해줘서 고맙소. 제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민준이 제 머리카락에 키스했습니다. 나는 상어요. 한 번 못 믿기는 절대 놓지 않지.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힐끗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분기 재무보고서 이익이 30% 증가했군. 다 아내 덕분이요. 그럼 저한테 무슨 상을 주실 건데요? 제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내 평생을 상으로 주면 되겠소? 저는 행복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멀리 사라졌습니다. 서준과 최유진은 감옥에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행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성, 배짱, 그리고 성숙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현실적인 행복. 과거의 수천억 원짜리 결혼 계약은 이제 평생의 약속이 되었고 저와 민준 모두에게 행운처럼 찾아온 가장 성공적인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신당한 아내에서 남강그룹의 여주인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을 마친 하윤의 이야기는 여성의 자존가치에 대한 단호한 선언입니다. 서준과 최유진의 결말을 통해 우리는 속임수와 탐욕이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지식과 배짱이야말로 행복을 위한 평생의 보험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윤이 마침내 얻게 된 완전한 행복은 여성이 맹목적인 희생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사업 모두에서 인생의 동반자와 동등하게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